중국 짝퉁 와인인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제 그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중에 짝퉁 와인인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을 갖다 줬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야. 아니 그 새끼가 나한테 이런 걸 선물했단 말이야. 뭐 어쩌고. 근데 아마 그분은 모르셨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고기 재는데도 쓸 수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하수구로 다 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요, 지금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미 전 세계 와인 생산량 5위 국가입니다. 중국이요. 놀랍죠? 아직 우리나라는 수입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중국, 일본 와인도 맛보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중국 가서는 많이 마셔봤습니다. 근데 수입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그걸 누가 사 먹겠어, 짱깨 와인을. 근데 중국도 굉장히 고가 와인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전통의 프랑스의 이른바 그랑크리 와이너리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기술들을 전부 양조 기술들을 전부 지금 중국에다 이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30년 안에 세계 와인의 종주국은 중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 전망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걔들은 1년에 인구당 한 병씩만 마셔도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와인 소비량을 넘어서요. 14억 병이면. 보통 이탈리아의 평균 세계 생산량이 2위인 이탈리아의 평균 생산량이 8억 병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한 병씩만 마셔도 14억 병이에요. 도대체 시장에서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제목을 동서양이 만나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동서양이 만난 게 아니고 동양에서 시작해서 서양으로 가서 서양에서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와인의 첫 출발지는 어디냐면요, 놀랍게도 이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바로 터키와 이란 사이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카스피아, 이쪽은 이란이죠. 이쪽은 카스피아, 이쪽은 이란입니다. 여기 있는 그루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아래 터키 위에. 면적은 한 6만 7천 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의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여기가 이제 코카서스 산맥이 지나고 아라라트 산이 있습니다. 코카서스 산맥. 아라라트 산 하면 혹시 기독교 환자분들 안 계신가요? 아라라트 산이 구약에 어디서 나옵니까? 예, 노아의 방주. 바로 그 산이 여기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구약에 의하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춤을 추었다. 이 장면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정하느냐면 BC 7000년, 기원전 7000년으로 추정합니다. 무시무시한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리스 탄생설이 깨지고, 그루지아,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해당하는 그루지아가 바로 이제 와인의 발상지로 지금 현재까지의 이제 그 학자들은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와인을 여러분들께 그루지아 와인을 수사하려고 했어요. 5년 전에 수입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사 먹어가지고 그 수입처가 파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3일 동안을 찾았는데 한 병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루지아 와인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동네 와인 가게에 돌다가
미처 반품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그루지아 와인이 있었는데요. 그 보면 딱 표시랍니다. 도자기로 병이 돼 있어요. 도자기로. 우리 그냥 이렇게 뭐 된장 뚝배기 같은 그런 질감의 도자기로 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표시가 나요. 그 그루지아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루지아 와인은 맛은 제가 못 보게 해드린 것은 이제 뭐 저희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 저는 최선을 다했으나 대한민국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BC 7000년 경에 이미 이 흑해변을 중심으로 이제 와인의 역사, 인류의 이제 정말 가장 그 궁극적인 식음료 문화 중에 하나인 와인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 아시아에서 시작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이 포도라는 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이제 성경에서 또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이제 나무 세 그루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담이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예요. 나머지 두 개 맞춰볼 사람. 두 번째 나무, 예, 예, 올리브 나무. 세 번째 백양목입니다. 백양나무. 그러니까 첫 번째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신구약이 쓰여질 때 포도가 이 지중해와 흑해변에 지중해 동쪽 지역, 흑해 지역에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나. 그 수많은 과일 나무 중에서 그것을 가장 상징하는 게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쫓겨날 때 갖고 나온 세 개의 나무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그 인류학적인 탐문 결과요. 이란에서 더 서쪽인 더 동쪽인 이란에서 이미 기원전 3,500년 전 유적에 아예 포도가 담겨져 있는 유적이 발견됐어요.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이슬람교의 시대가 아닐 때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제 와인을 이제 계속 먹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집트에서도 역시 이제 BC 3,500년경의 유적이나 이 그 피라미드 안의 그림에서 이미 와인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존했으며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가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아예 아주 영상은 아니고 비주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3,500년 경이 되면 여기에서 시작했던 와인이 아까 그 그루지아는 영어로는 조지아예요. Georgia. 그걸 조지아를 읽으면 촌놈이고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나 조지아를 읽는 거고, 우리는 그루지아라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조지아주 할 때 조지아하고 영어는 스펠링이 같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흑해변의 그루지아에서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로, 동쪽으로는 이제 이라크, 이란으로, 그래서 중국으로.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까지 갑니다. 이 중국이 500년 뒤인 BC 3000년경에 중국에 도착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요까지 도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유럽 대륙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는 와인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직 그리스는 와인이 맛이 뭔지도 몰라지. 바로 코앞인데도. 그러니까 와인이 발생하고 난 뒤에 거의 한 5,000년간은 유럽 대륙은 와인이 뭔 이영자도 모르고 살았던 꼴이 됩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도 늦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BC 3000년경에 이미 실크로드를 통해서 와인의 문화가 전파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주로 이제 어디서 지금 와인을 재배하느냐면, 이 와인은 알다시피 기후대가 중요하죠. 너무 더운 곳에서는 와인을 재배할 수가 없고 너무 추운 곳에서는 와인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더운 곳에도 포도가 있고 추운 곳에도 포도가 있어요. 근데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는 뭐가 필수적입니까? 예? 당도가 필수. 여러분들 당도를 브릭스라고 표현하는데, 브릭스가 20이 이상 돼야만이 와인을 그것만으로 설탕을 섞지 않고 와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먹는 캠벨종 포도 있잖아요. 우리 포도 많이 여름에 먹는 포도. 이 캠벨종 포도는 아무리 몸부림쳐서 계량을 해도 당도가 16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자연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엄마들, 할머니들이 집에서 포도주 담글 때 어떻게 발효시킵니까? 소주를 붓잖아요. 소주를 붓고 알코올을 그냥 타는 거지. 다음에 설탕 넣고 그 당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켰다 이거. 그러니까 이 포도만으로 자연 발효되려면 브릭스가 20이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이 정도 되면요, 그걸 실제로 포를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설탕 덩어리를 먹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달까 싶어요. 제가 이탈리아에 와인을 갔을 때 한번 몰래 딱 따서 먹어봤거든요. 뼈들어져요. 완전히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좀 느끼한, 정말 맛없는 센 단맛이에요. 그냥 과일로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정도 돼야만이 와인을 담글 수 있기 때문에 추운 지방, 더운 지방의 와인은 당도 때문에 와인이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어디가 이제 지금 와인을 재배하느냐면, 왜 우리가 중국에서 와인의 존재를 잘 모르냐면요, 중국의 베이징 근처, 상하이 근처에는 와인밭이 없어요. 어디 있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저쪽 끝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 와인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루지아 와인은 뭐 먹지도 못하면서 설명하기 좀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와인을 영어로는 와인이고요. 프랑스어로는 뭐예요? 웃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말로는 뱅, V-I-N이에요. 뱅. 이탈리아 말로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어는 비노. 와인, 뱅, 비노. 이거 다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비노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면요, 그루지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루지아에서는 그 와인의 이름이 뭐냐면 그비노였습니다. 그 앞에 지가 붙여가지고 그비노. 그비노의 지가 떨어지고 비노가 됐어요. 이제 서진하면서. 그러니까 이 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루지아에서 나온 거다. 언어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도 서양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그루지아 와인의 특징은요, 우리 보통 오크통 숙성 뭐 이렇게 우리 이제 뭐 TV에 보면 이제 와인을 가면 이제 나무통에다 이렇게 숙성하지만, 여기는 황토로 된 항아리, 우리 장독대 같은 거예요. 그걸로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나는 왜 그루지아 와인이 우리나라 수입에 실패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맛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하여튼
재밌게 마신 기억이 있고 가격도 싸고 훌륭해요. 그래서 난 좀 그루지아 와인이 좀 다시 수입됐으면, 그리고 망한 IGNA 파트너스가 그루지아 와인 수입해서 망했는데, 근데요 이 그루지아 와인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그루지아가 소비에트가 해체되기 전까지는 소련 연방 안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러시아는요 이 그루지아 때문에 세계 와인 생산 3위였어요. 스페인보다 더 강력한 와인 생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인구가 2억 4천만 명인데 그 인구를 다 먹여 살리려면 그거하고 동부 사회주의 국가들을 다 먹여 살린 게 그루지아 와인이에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만 모른다는 거지. 이 그루지아는 이미 가장 최근 20년까지 유럽의 반을 먹여 살리는 와인입니다. 근데 이 그루지아 와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폭락하느냐면요. 몰락하느냐면 고르바초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19세기에 그 러시아의 대문에는 푸시킨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루지아 와인은 세계 최고다. 프랑스의 보르도보다 훨씬 뛰어나다. 물론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고 이렇게 아무리 천하의 푸시킨이라 한들 프랑스 19세기 보르도 와인을 얼마나 많이 마셔봤는지 모르겠지만 보르도 와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스탈린은 아주 그냥 스탈린이 그루지아 출신이잖아. 그래서 자기 고향 와인을 너무 애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사페라비라는 품종이 이제 이 그루지아 레드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그 고르바초프 때 와서 그루지아가 쫄딱 망하냐면요. 이제 고르바초프가 개혁 해방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너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의 소비에트 인민들이 너무 개혁 해방과 자본주의에 물드는 나머지 새끼들이 술을 매일 술에 처마시고 말이야. 사회주의 기강이 해이하게 됐다 그래서 저 수입 금지시켜. 그래가지고 포도원들을 강제적으로 폐쇄시킵니다. 한편으로는 개혁 개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기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일종의 소련판 금주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그냥 그루지아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초죽음이 됩니다. 근데 그 와인만 만들어 왔는데 그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고 결국 이제 러시아가 쪼개지고 독립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루지아도 이제 독립하면서 다시 와인의 생산을 재개했지만 굉장히 그 금지당한 시간에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루지아 와인이 그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드셨던 와인은 이제 이 아카키스의 로제 스파클링이고요. 맛 어떻습니까? 괜찮죠? 굉장히 산도도 있고 약간의 단맛도 있고요. 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착합니다. 이 와인은 도매상 공급가가 약 한 35,000원 정도 되는 와인입니다. 싼 와인은 아니죠. 이 와인은 이제 그리스 조금 위쪽에 마케도니아 쪽에 이제 있는 끼르얀이라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와이너리의 그 스파클링 와인이었고요. 이 품종은 이제 그리스 토착 품종인 그 시노마브로라는 그리스 토착 품종 100%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품종하고 전혀 그리스는 토착 품종만 300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희한한 막 그냥 그 다양한 종류의 품종으로 만드는 아주 만만치 않은 국가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자, 그리스가 어떻게 이제 유럽 와인의 발상지이자 중심지가 되는지를 이제 한 잔 마셨으니 본격적으로 보는데요. 이제 좀 여러분들은 이제 와인을 지금 남은 와인들이 전부 다 풀바디에 가까운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인을 나머지 이 세 병의 와인을 지금 다 개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잠시 쉬는 와중에 여러분들은 개봉을 하시는데, 이 레드 와인은 따기가 코르크 있는 레드 와인은 따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까는 그냥 살살 돌려서 이렇게 눈알만 안 빠지면 되는데, 그리고 와인을 칠 때 이거 모든 와인은 앉아서 따면 안 돼요. 이 왜 스크류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호주 와인은 거의 99%가 스크류로 돼 있어요. 이 스크류로 되는 건 앉아서 따도 되는데 코르크 와인은 앉아서 따면요 아무리 힘센 남자들도 쉽게 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딸 때는 언제나 서서 따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와인 오픈인데요. 물론 막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가오 떨어져. 차라리 그런 거 하는 거 말고 그냥 T자로 이렇게 되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거는 굉장히 섹시합니다. 다른 게. 그 프랑스 레스토랑 가면 일부러 이런 거 말고 T자로 스크류도 있고 T자로 된 거 있잖아요. 무식한 거. 그걸로 따주는 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빙하는 잘생긴 남자애가 그걸 딱 돌려가지고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딱 힘으로 딱 그게 굉장히 섹시한 체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욕 먹으니까 보통 이제 이 오픈으로 사용합니다. 소믈리에들 이게 이제 소믈리에 라이프라고 합니다. 소믈리에 라이프는 뭐 디자인이 달라도 원리는 똑같아요. 이제 스크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요거는 2단으로 쉬운 것은 2단으로 되어 있고 프로들은 1단으로 된 걸 씁니다. 1단으로 된 거는 좀 따기 좀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걸리는 것이 하나, 둘, 두 개 걸린 이제 걸쇠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문제는 이 팩을 따려면 코르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 밀봉이 돼 있단 말이야. 이걸 벗겨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벗겨져요. 특히 싸구려 와인들은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동안 배에서 배송하다 보면은 여러분 적도를 2번 건너게 되거든요. 배가. 그러면 정말 좀 100도씨로 끓어요. 와인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병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코르크 사이로 빠져나와가지고 이 안에서 그냥 붙어버려. 마치 접착제처럼. 그러면요. 여러분 와인을 딱 사서 이게 끓은 와인이냐 안 끓은 와인이냐는 특히 비싼 와인은 비행기로 오거나 배로 와도 냉동실로 오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주로 여러분이 마트에서 3만 원 이하로 사는 와인은 주로 배 가판에 실려오는 와인들입니다. 이 와인은요, 진짜 재수 없는 게 계급에 따라서 너무 운송까지 계급이 정해져. 그러면 배 가판에 실으면 유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요, 적도 2번 건너야 돼요. 칠리에서 오려면 적도 1번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번 내지 2번은 100도에서 끓어요. 그러면 와인 살 때 이게 끓은 와인이냐 안 끓은 와인이 가장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와인을 이거는 절대로 결례가 아닙니다. 파는 사람한테. 이걸 자꾸 돌려보는 거예요. 돌아가죠. 이건 안 끓은 거야. 근데
이거 이 껍데기 알루미늄 호일을 돌리는데 안 들어가는 와인이 있어요. 그거는 끓어가지고 이미 한번 흘러 넘쳐서 접착제처럼 붙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와인 살 때 설거분이 짚고 한번 돌려보고 에이씨 막 하고 아마 이 와인에는 뭐 이렇게 붙는 와인이 없을 거예요. 이건 붙었다. 제일 비싼 게 붙었다. 응? 이건 테이프가 붙었구나. 그렇지. 제일 비싼 건데. 요것들이 이거 머리 쓰기 시작하네. 요거 못하게 하려고 테이프를 붙여놨네, 그냥. 자, 요 와인처럼, 이거는 테이블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뭐, 디프리 때 먹는데. 이거는 그냥 코르크가 없이 그냥 스크류니까 그냥 돌려서 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을 딸 때 이제 이게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나이프는 따지 마세요. 뭔가 여자들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걸 딱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알았었는데 다음에 이게 뒤에 이제 뭐냐 이제 칼이 있단 말이에요. 칼이 이걸로 손 많이 베어요. 근데 이거는 와인 사면 공짜로 주는 나이프라 싸구려서 칼이 무딘데 이제 소믈리에 나이프들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한번 살짝만 돼도 이렇게 떨어지게. 그거 완전 나가면 쭉 나가요. 그래서 여자들은 웬만하면 나이프를 안 쓰시는 게 그 귀족적 품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남자 시켜야 돼. 근데 여자가 이래서 가지고 와인 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밖에 없으면 어떡해? 여기 따야지. 자, 그럼 먼저요. 나이프를 열어. 이 나이프 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싸구려만 쓰는 사람이 어쩌다 좋은 나이프 있어서 확 열다가 여기서 소리 쭉 나갑니다. 나이프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고요. 이제 이걸 따야 되는데 어디를 따야 될 것인가? 이거 잘못 따면요. 먹기도 전에 여기가 막 누더기가 돼. 그러면 일단 마시기 전부터 일단 완전히 이게 기분이 맛이 확 갑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따야 이제 되는데 뭐 굳이 우리가 뭐 저기 업소에서 서빙할 거 아니니 대충 따도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누가 내 생일이나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집에서 초청해서 이제 뭐 같이 밥을 먹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좋은 와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같이 먹자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그 정성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서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시면 막 걸레 만들고 막 그러면 그 선물한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완전 말갈기에 포마드지 내가 저런 새끼한테 내가 이런 와인을 갖다가 이렇게 그 선물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은 꼭 그 매너를 지켜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지켜야 될 매너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았잖아요. 앉아 있으면 언제나 메인 라벨이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는 와인이, 지금 먹을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를 적어도 라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지만 보고 뒤통수를 따면 이거는 굉장한 결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와인을 일단 놓고요. 와인을 가급적 이렇게 막 움직이고 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와인을 아시겠죠? 특히 여자분들 하얀색 드레스 옷 입었는데 와인 튀면 이거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튀는 것이 굉장히 큰 결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와인을 따를 때나 잔이나 병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런데 이 나이프로 이걸 벗겨내야 되잖아요, 캡슐을. 그럼 캡슐을 어디를 따야 되냐? 이게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요 병목 있죠, 병목. 요 병목이요, 병목. 병목을 돌려서 요것만 딱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는 그대로 있고, 응? 위에만 딱.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색하게 위에를 따른 사람이 있어. 요 위를. 어떤 집에 가면. 근데 이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 윗부분만 따게 되면 요게 남아가지고 와인을 따를 때 와인이 여기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 아래 병목을 따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근데 이제 이걸 따는데 이것만 딸 줄 알면 다 반이 끝난 건데 이게 잘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막 씨발 막 나중에 입으로 물어뜯고 막 와인 한 병 마시려다가 인간의 모든 추함이 다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칼질은 2번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그러면 이러면 프로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 라벨을 사람들을 향해서 놓고 먼저 이 바깥쪽으로 한번 긁는데 최대한 팔을 꺾어서 제일 안쪽에서부터 긁어놔야 나중에 2번째 딸 때가 편해요. 여기서 이 앞에서 깔짝거려 놓으면 나중에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들어가서 딱 대고 힘을 좀 줘서 한 방에 그어질 수 있도록 쫙 긋고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나머지 부분을 긋는 거예요. 그럼 따지는 거야. 난 이건 내가 딸 수가 없네.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라서. 이건 또 디프리용 와인은 또 이게 스크류라서 딸 수가 없고. 자, 한번 따보세요. 일단 그렇게. 쉽지 않죠? 어우, 잘 따시네. 야, 그렇게 밑을 땄으면 세로로 이걸 긁어서 가운데까지 딱 위에 딱 가운데까지 따고 하면은 이제 다 싹 들으려면 요 껍데기만 톨랑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아니, 잘한 게 아니구나. 오케이. 거기에 이제 깔끔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지. 예. 다 여자분이라서, 예. 한번 따보세요. 이거 다 따봐야 돼. 자, 그 다음 땄어. 자, 땄어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진짜 잘 조심하셔야 되게 이제 코르크를 이제 박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박아가지고 가운데 부서지고 막 안 나오고 이러다 대형 참사입니다. 코르크가 부러지면. 그리고 뭐 우리가 평생 그런 와인을 얼마나 먹겠냐면은 올드 빈티지 3, 40년 된 진짜 좋은 와인들은요. 코르크가 사가요. 그거 막 하다가는 안에서 바스러져 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코르크는 조심해서 했는데 코르크는 딱 이 정중앙에서 90도로 딱 들어가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정중한데 이렇게 넣으면요 절대 안 돼. 땄죠? 약간 요때 이 완자를 잡고 살짝 자기 쪽으로 기울여요. 각도를 자기 쪽으로 기울여 놓고 이 스크류 끝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잡아가지고 위에서 90도로 들어가지 말고 옆으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그래서 딱 중앙을 찍은 뒤에 세우면 돼. 중앙을 찍은 뒤에 세우고 돌리면 거의 90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래놓고 그냥 위에서 바로 하려고 그러면 꼭 옆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그러면 이제 막 가운데서 중간에 부러지고 이러다면 이제 서로 참 또 추해집니다. 막 안에 와인 안에 막 코르크 가루들 막 떨어져 있고 씨발 이거 어떻게 맛이 나는 거야? 뭐 네가 마실 새끼야 막 새로 사와 막 그러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따보시기 바래요.
그 돌릴 때는 끝까지 돌려서 넣어야 돼요.